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6번째 시간으로 막부 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율령체제는 나라 시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헤이안 시대가 되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율령체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원래 율과 령은 모두 법과 제도로서 국가가 법과 제도로서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농경시대 국가들에게 율령체제란 기본적으로 법과 통치 제도를 먼저 세팅하고 모든 땅은 국가 것이다 라는 왕토 사상을 가지고 농민들에게는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농민에게서 토지세, 특산물,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래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사유지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새로운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치 제도가 느슨해지거나 왕권이 약해지거나 혹은 인구가 증가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힘들어져 몰락하는 농민들이 생기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 귀족들은 몰락한 농민의 땅을 빼앗아 사유지 확대가 늘어나고 그만큼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헤이안 시대가 되면 방금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율령체제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왕권은 유명무실해졌고 후지와라 귀족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점점 부족해져 갔습니다. 반면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몰락하는 농민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일본 조정에서도 이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것으로 사유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은 몰락한 농민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개간한 토지를 사유지로 인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이 센 귀족들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결국 힘이 센 귀족이나 사원, 심지어는 천황가에서도 사유지 확대에 목을 매게 되었고, 헤이안 시대 일본은 대규모 토지를 차지하고 경영하는 장원이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반면 백성들은 더욱 몰락해서 이제는 이런 장원의 노비가 되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야 할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니 세금이 잘 거칠 리가 없었고 국가 재정 상태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의 통제력도 크게 약화되어서 치안도 엉망이 되었는데요. 이에 귀족이나 지방호족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하거나 사적인 무사 집단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사무라이는 바로 이러한 사적 무사 집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무사들은 각 지역에서 혈연과 지연에 따라서 무사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이후 황씨가 귀족들 밑에서 그들의 오른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당시에는 어느 무사 집단이 힘이 센가에 따라서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무사 집단으로 다이라 씨와 미나모토 씨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황씨와 귀족의 권력 다툼에 동원되면서 중앙 정치의 전면에까지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간의 전쟁에서 결국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다이라 씨를 물리치고 최종 승자가 됩니다. 더 이상 견제 세력이 없어진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황실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본거지인 가마쿠라에서 1185년 무사 정권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를 가마쿠라 막부로 갑니다. 이때부터 실권은 군사력을 가진 막부에게 있게 되고 천황가의 조정은 점점 권력이 약해져 이후 상징적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때부터 무려 700년간 막부가 정권을 잡아 실제 정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정의 대장군, 즉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의 동쪽에는 아이누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쇼군은 명분상으로는 이들의 토벌을 명받은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쇼군은 아이누족의 토벌보다는 일본 정치에서 실권을 잡으며 일본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의 무사를 통솔하는 역할을 맡은 쇼군은 자신을 따르는 무사인 고케닌과 주종관계를 맺고 이들을 통해 전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히 고케닌을 슈고와 지토, 즉 지방관을 임명해서 치안 유지와 세금 징수를 맡기기도 합니다. 한편 이렇게 막부의 권한이 강해지자 천황은 조큐의 난을 일으켜 다시 한번 권력을 되찾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천황과 귀족 등
조정의 힘은 크게 약화되고 맙니다. 조큐의 난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무사 정권이 그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에서 12세기까지 동아시아 무역체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송나라 때는 조선술이 발달하였고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발명되어서 해상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은 항저우, 취안저우 등의 항구에 무역을 감독하는 관청인 시박사를 설치해서 세금을 거두고 이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의 고려는 병란도를 통해서 송,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을 하였고 국경선을 따라서는 요, 금 등과도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송과는 국교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 무역을 성행해서 송의 화폐가 일본 경제의 공식 화폐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 무사 정권의 성립과 10에서 12세기까지 동아시아 무역 체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율령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장원이 확대되고 치안이 불안해졌고 이에 따라 사적 무사 집단인 무사가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배웠습니다. 최초의 무사 정권은 가마쿠라 막부였는데요. 이후의 무사 정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 포인트는 일본에서 무사 정권의 등장 배경과 10에서 12세기까지 동아시아 무역 경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